프로파일러가 바라보는 오늘의 핫 이슈. 배상훈의 투데이 브리핑.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7년 11월 9일입니다. 한동안 2주, 3주, 이영학 때문에, 자주 종편에 나가던 게 이제, 요새는 좀 뜸해요. 다행히 또 제가, 목 디스크가, 무리를 안 하니까, 안 했으니까, 좀 좋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예전에 한 두 달 됐나요? 그 추석 때 이것저것 남자분들은 못했지만 여자분들 이제 막걸리 모임을 잠깐 했었죠. 그때 만나 뵀던 어떤 분 우연히 이제 카톡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반가웠고요. 예. 제가 이 녹음하기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실제로는 이제 전화 여러 신문사라든가 방송사 이런 데서 전화로 인터뷰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아니면 치안정책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제 인터뷰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는데 신문에 몇 번 치안정책, 경찰개혁,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걸 물어봤던 기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개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한숨을 쉬었죠. 뭐냐면 실제의 대통령의 의지가 의지가 떨어진다. 물론 대의로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은 있는데 생각에 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의 날에도 서거 조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하고 싶은 거랑 이제 하고 싶은 거랑 실제로 가능하냐 그리고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느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회의적이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한테도 답답하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금의 경찰 개혁 관련된 부분에서의 상황 자체가 결국은 경찰 개혁 자체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 쪽으로 좀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전체적인 경찰 개혁, 정확히 말하면 수사기관의 개혁이라는 것, 수사 사법기관의 개혁이라는 큰 틀이 있는 거죠. 인권의 신장과 인권에 맞는 수사 시스템의 마련, 그리고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의 마련. 인권과 정의가 같이 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조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검찰하고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경찰에서도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마찬가지 부분. 사실은 그 부분이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수사의 이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효율성이란 말은 좀 뺄게요. 수사라고 하는, 범죄 수사라고 하는, 그리고 범죄 수사와 치안 질서 확립, 치안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원칙에 맞고 인권과 이 수사 적합성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말하자면은 수사권 조정, 독립, 이런 것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것은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 거의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핵심은 특히 이제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의 그 확립, 시스템적인 인권 확립 부분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 지금 상황이 그게 그 경찰 개혁 요인에서 그것이 되고 있느냐?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은 실제로는 못할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들한테 수사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수사적 관련된 법적 조언을 해주는다.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못 받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사기관, 즉 권력기관의 수사기관에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 큰 틀에서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경찰개혁에 특히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실제로 액션 플랜으로 가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란 부분이에요. 첫 번째, 공수처 부분이 진행되지만은 실제로 이 지금 상황의 핵심적인 부분은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서로 견제가,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공수처라는 뭘 얘기를 하면서 뭐가 되냐면, 경찰의 지금에 있는 권한을, 권력을 나누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검찰은 누가 수사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축소되고, 검찰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찰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 이른바 권력을 가진 집단에 대한 건 누가 하느냐에 대한 걸로 바뀌면서 옥상공 얘기도 나오고 제2검찰청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자의 통제를 받는 또 하나의 검찰, 이런 형태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 월권을 못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적절한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죄 수사 단계와 치안적 단계에서,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냐면, 수사와 기소가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기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수사를 해놓고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쪽으로 기소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검찰에서 왜 뭐 검찰청에 갔다 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막 목을 메고 투신하고 그러느냐, 뭐 강압수사가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회의적인 느낌이 들어요. 단지 지금에 있는 검찰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구체적인 걸 쪼개서 공수처와 현재 검찰을 나누는 것 자체, 그리고 경찰한테는 그냥 자치경찰 조금 주고 자치경찰한테 수사권을 조금 나눠주고, 그리고 적절히 이제 헌법을 개정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일부 경찰 수사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말 생각이 아닌지라는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정쩡하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오히려 거꾸로 세금은 더 많이 주면서 시민들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고 이 자리만 만들어내는, 기득권들의 자리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은, 근본적인 거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수사관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것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가 권력자 혹은 다른 외부적 요소로부터 독립돼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수사하는 것,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찰한테 온전하게 수사권을 다 갖다 주는 것도 절대 반대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경찰한테 수사권을 검찰에서 띄어다가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지금 국정원에 있는 국내 정보 파트와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경찰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공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자치경찰을 떼준다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자치경찰이라는 게 그냥 지역경찰을 조금 띄워준다는 거. 이제 자치경찰, 제주도 같은 나머지 흔히 말하는 이 경비경찰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수사, 보안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그래서 자치경찰을 밑에 거느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의 검찰이 부리는 권력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 그리고 경찰개혁과 검찰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방식, 상당 부분 그 부분이, 그분하고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자기 조직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정원에 지금 막 적폐청산이다 막이라고 하면서 그 국정원 적폐청산이 엉뚱하게 됐다. 실제로 이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적폐청산에 관련된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엉터리다라고 민변에서 또 기자회견한다고 막 그런 거죠. 사실 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실제 국정원의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정원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대충 덮고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내 정보 파트를, 즉 국내 정보 파트, 즉 경찰의 정보 형사들을 일정 정도 내용적으로는 지휘하고 있는 국내 정보 파트를 이건 온전히 경찰에 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의 뭐 영국식의 그런 뭐 MI6나 MI5 같은 그런 쪽으로 나눠갖고 뭐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어디 소속할 거, 이 부분도 얘기가 되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경찰에 자치경찰제를 간다는 건 가는 거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크게는 그냥 어제 그저께 나온 것처럼 자치경찰한테 교통이나 뭐 작은 어떤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지금의 제주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는 형태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나머지는 결국 지금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거, 나머지 자기가 다 갖겠다. 근데 그럼 지금의 검찰은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이 개정돼 갖고 흔히 말하는 영장 청구권을 온전히 경찰에 넘겨줄 거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 크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없이 경찰개혁이,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도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신문의 기자. 갑갑하다. 대통령은 의지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왜? 지금 경찰을 자기가 쓰긴 편해. 자기가 지금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칼자를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 상태에서 그냥 지금처럼 쉽게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의 수뇌부들은 적당히 청와대 입맛에 맞게끔 해준 다음에 시스템적인 개혁은 물 건너가게 해고 개혁을 무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뭐냐? 노무현 때의 실패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실패.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한테. 그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내년 5월. 하루 이틀 지금 떡떡떡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뭘 해도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이런 어떤 개혁이든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동력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액션 플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자한테도 참 한숨을 쉬면서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국정개혁위원회도 같은 맥락이죠. 국정개혁위원회도 이에 대한 별로 이제 실망 섞인 얘기를 기자가 많이 듣고 다닌다고. 나도 그렇게 들었다. 왜냐? 국정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망가들, 그러니까 법학자, 아니면 변호사, 이런 사람들, 아니면 신문운동을 했지만은 아주 디테일은 잘 모르는, 그러니까 고고한 이상은 얘기하지만 실제의 액션 플랜과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그 노회한 경찰청의 그 간부들, 치안감 이런 사람들 찜점 먹고도 남을 그런 인간들한테 그냥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큰 대의는 다 인정해. 그렇지만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가면 다 그냥 반대하고 겨우 그냥 몇 가지 해주려고 하는 거 그냥 다 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내주는 게 없는 그런 상태. 어쩔 것이냐? 지금의 경찰개혁위원회를 인적으로 다 쇄신해서 그냥 그 자기 경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해촉하고, 실제 경찰청 내가 아니라 경찰청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형태에서의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내고, 아마도 그 정도의 힘을 가지는 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찰 개혁 주제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제로 가게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일종의 지금 핵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개헌을 위한 국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로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는 국회에서 이걸 그냥 하게 되면 절대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타협으로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그 기자하고도 참 얘기를 했는데 경찰개혁 오리무중입니다. 그거는 같은 맥락일 겁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수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만 벌려놓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바빠갖고 이것저것 뭐 이것 다루고 저것 다루고 막 계속 다 검찰에 고소하고 뭐 이런 수사 의뢰해서, 그래서 중앙지검에 뭐 검사를 30명을 증원했다 막 이렇게 단에서 차출했다 뭐 그러는데, 결국은 그렇게 일을 맡기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내년 1월 2월 넘어가면은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을 개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검찰 개혁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죠. 뭐 수사권.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죠. 실제로 만약에 실제 청와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경찰 수사관들을 참여시켜라. 실제로 그래서 이 경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과 검찰의 수사 인력을 같이 움직여서 하면 효율성도 있고, 근데 이걸 다 검사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는, 판단으로는 그냥 개혁이고 뭐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조두순 얘기가 좀 계속 나와요. 이때다가 제가 KBS 또 뉴스에 나가서 조두순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조두순이 3년 남았다고 형량했고, 실제 2008년도 12월에 경기도 안산에서 당시 8세였던 아이를 납치 성폭행했어요. 목을 졸라가 기절시킨 다음에. 그래서 200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경북에 있는 옛날 청송교도소죠. 지금은 뭐 경북 북부 제1교도소라고 수감돼 있어요. 본부에서는 이 수용자를 사회 무리범으로 독방에 가두고 있는데, 참 이런 종류의 성범죄자는 뭐 저는 사형제를 찬성하지 않지만 사형을 시켜야죠. 실제로는 이런 극악한 범죄자는요. 적어도 사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못 나오게 해야죠. 근데 만기가 2020년 12월이래요. 근데 이제 그 나영이 가족, 뭐 여기서 나영이라는 거는 가명입니다. 가족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제 9일 현재, 그러니까 0시죠. 이제 36만 명이 동의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미 처벌 중인 범죄자는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게 그 보호감업, 사회감호법.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예전에 군사정권에서 양심수들을 오랫동안, 양심수 혹은 뭐 간첩들을 오랫동안 가둬놨던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이런 거를
뭐 이런 비슷한 형태로 뭐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징역 12년은 그 너무 약하지 않았냐. 근데 예전에 그래서 사실은 조두순 때문에 뭐 그냥 음주 감경이라는 양형이 많이 제 양형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그걸 바뀌게 된 이유도 있지만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을 담당하는 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이런 사람들이 특히 뭐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엘리트 그냥 20대 때 그 사법고시 붙고 그래서 평생 법관, 평생 뭐 검사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 높이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법관을 하고 검사를 해야지 맞는 거다. 그리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아예 배심원제로 가든가. 실제로 이 자기들 눈으로만 보니까 양형을 이렇게 엉뚱하게 국민 상식 높이 못하게 하는 그것도 너무 듣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대안은 지금 이 조두순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처벌 중이고 나와서 이제 이 만기 추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현실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일정 정도의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예를 들면은 특별히 보복이 우려되는 어떤 피해자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이 신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조두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두순은 일사부재리로 이렇게 처벌을 더할 수는 없지만은 피해가 예상되는 보복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한테 대한 다른 신분을 갖게 하는 형태의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지금 만들어서 3년 뭐 하면은 그거는 뭐 그냥 헌법이 이런 거 위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고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호감호나 사회감호로 해야 된다. 사실 그거는 이 한 조두순 자체는 밉지만은 그것 때문에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대신에 그 부분은 전 가능하다고 봐요. 뭐냐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의 경우 매간법처럼 그걸 어떤 거주지에 공지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조두순 자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민감한 그러지만은 민감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조두순이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조두순하고 같이 구치소에서 있다가 나온 어떤 사람이 보낸 편지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읽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조두순이 같이 지냈던 최모 씨한테 보낸 편지를 최모 씨 공개한 거죠. 이제 이 조두순은 자기를 기소한 검사는 자기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강압적으로 대했고 자기는 술 마셨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나는 자기는 그런 짓을 아린한테 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범죄자들이 가지는 아주 잔혹한 거죠. 자기의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이건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간법 같은 형태의 성범죄 재발 우려자에 대한 그 주소 공개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앞에 팻말 같은 걸 두는 형태. 그리고 당연히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이 일정 정도의 감시,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새로운 신원을 통한 일종의 신분 이동,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끝내 이제 지난번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중생을 강간해서 임시시킨 40대 기획사 대표한테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어요. 결국은 뭐 1심, 2심은 12년과 9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했지만 둘 사이는 이 사랑이 이루어진 거고 강간이 아니다 라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죠.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그 범인한테 여러 가지 애정 표현을 했다, 메신저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는 뭐 이걸 그루밍이라고 한다는 건 다 아시죠? 일종의 세뇌입니다. 그러니까 세뇌라고 하는 것이 갇힌 상태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러 상황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 피해자가 다른데 그냥 그 부모와 같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두려움, 강요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세뇌가 돼갖고 이런 형태의 뭐 애정 표현이라든가 뭐 이모티콘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두순 사건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사법을 담당하는 판사라는 사람들이 좀 더 그 오랫동안 사회 상식적인 것,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어떤 형태의 공부, 아니면 자기가 모르면은 전문가들한테 그걸 많이 묻거나, 그래서 즉 이 재판부가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완전히 몰이에 편향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사법 정책적인 부분도 바꿀 필요도 있지만 헌법의 일부를 바꿔갖고 이것은 이런 이게 아주 그냥 처참한 판결은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법원의 인적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배심제가 되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이 되든 또 그 제도도 바꾸고, 그러니까 더 빠르게 할 거는 대법원 자체의 인적 구조를 바꿔야 되죠. 서울대 뭐 50대 남성 이 위주가 아니라 변호사를 오래 하고 또 서울대 출신이 아닌 엘리트 출신만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그 여성 대법관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구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여중생 같은 경우한테 대한 피해자 심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른바 강간을 당한 건데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뇌된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획사 이 대표놈은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응징할 수 있는, 그러면 민사소송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대안을 좀 찾아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런 인성 인권을 담당하는 교사가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 산하에 있었던 전주 지역의 한 여고 교사가 이게 참 가관이죠. 이런 놈이 인성 인권 부장에 있었는데, 이런 거죠.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여고 그 자기 제자들을, 학생들한테 뭐 사랑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뭐 접촉 같은 거, 과도한 접촉 같은, 이런 놈들이 어떻게 교사가 되는지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근데 본인은 또 그냥 소통의 뭐 언어다,
이런 개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교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격한 성적 감수성을 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개나 소나 같은 이런 놈들이 있다는 게 참, 특히 교원의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진 상태고, 그리고 철저하게 높은 형량. 왜냐하면 충분히 그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들을 거꾸로 공격했을 경우는 이거는 2배, 3배 처벌을 해야 맞습니다. 보통의 상태하고는 다른 거죠. 아직 우리 법체계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투진적인 법체계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또 나온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충주의 30대 여자 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목을 매갖고. 그래서 충북지방경찰청의 강압적인 감찰.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 경찰청 감찰 쪽에서 그걸 충북지방경찰 감찰을 다시 감찰해 보니까 분명히 강압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박성 회유, 그러니까 투서를 통해서 한 거를 사진을 찍고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거죠. 이 죽은 사람의 남편은 또 경찰인데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대요.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감찰 관련된 부분이 일정 정도 해소되려고 하면 이거는 경찰관 노조 혹은 경찰관 직장협의회 같은 형태에서 그들에 의해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찰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럼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징계를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도하다고 하면 변호사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 성과주의. 그러니까 이제 감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그리고 그 감찰의 정당한 방법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전문성도 없이 범죄도 다루듯이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인 거죠. 시스템적인 전환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처벌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감찰이 결국은 밑에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때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 물론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감찰 중에서 부적격한 사람을 퇴출하고, 감찰 조사할 때도 영상 녹화, 진술 녹음제를 도입하고, 진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들 스스로 직장협의회든 뭘 해서 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조라든가 비슷한 형태의 를 통해서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걸 법률적 도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봉석시킬 수 있는 제도. 그러면서 이제 일반 피의자, 용의자들한테도 그런 걸 하는 이런 시스템 전환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그런 건 잘 안 하거든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가족살인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측한 대로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남편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피해자 송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송환될 과정에 있고,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구속이 됐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부인이 주범이고 남편이 그걸 실행한 범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수사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근데
완벽하게 부인이 이 주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했던 거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편한테 어떻게 죽여라, 즉 수건에 약을 묻혀서 지시켜라, 뭐 영화 얼덩을 보니까 뭘 해라, 그리고 뭐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라, 뭐 곰곰이 저걸 보니까 뭐 이런 정도의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전반적인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언론에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살인의 경우는 참 참혹합니다. 조금 더 수사 진행되는 상황 다시 한번 또 보시죠. 역시 대포통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포통장이 1000여 개 넘게를 유통시킨 그 보이스피싱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걸 판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죠.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범죄 수익을 이렇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대포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대포통장을 만드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0개를 만들 수 있냐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행불자 이런 사람들을 해갖고 할 것 같지만요, 요즘은 그렇게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직접 개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법인 통장이 법인. 그러니까 가짜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인이 이른바 어떤 가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오퍼상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무역업체일 수도 있고, 건설업체일 수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이라는 것을 아시다시피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 자본금을 가짜로 채권 형태로 해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직접 법인 설립자가 있잖아요. 그 설립자 대신에 직원을 위장한 조직원이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 갖고 일종의 유령 법인을 수백 개 만들어 놔갖고, 어차피 법인은 법인 통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계좌가 상당히 지능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분업화되는 겁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개인이 만든 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면 추적이 되지만, 이거는 법인으로 한 부분은 실제로는 이건 실제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형태를 차단할 때는 분명히 다른 어떤 수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좀 속도가 빠르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범죄 수단이 세련돼지는 것처럼 이것을 잡고 막는 수단도 더 세련돼져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20대 부부가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아들을, 2살 된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폭행을 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하다가 죽여갖고 그 아이를 사체를 손괴를 해갖고 바다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 11월 전남 여수시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게 남편과 부인이 같이 했어요. 주로 남편이 했는데, 이 부부 사이에는 애가 둘이 더 있어요. 남편은 무기징역 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아내는 그보다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두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나머지 두 아이들은 이게 부부가 다 지금 교도소에 있으니까 그 이제 남편의 아버지가 지금 홀로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한 명은 키우고 한 명은 시설에, 그러니까 이제 고아원이겠죠. 이럴 경우 이 부모 중에 이제 남편은 어차피 2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선처를 해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는 것도 불행한 거지만, 아이를 죽인 어쨌든 살인자잖아요. 그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도 판단해 봐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그 남편은 뭐 최소한 십몇 년형을 받을 테니까, 아내의 경우, 부인의 경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죠 경우, 이 가담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개전의 정도를 봐서 판단해 보는 것도, 죽은 아이도 아니면 살아있는 아이 둘, 이런 게 사실 가족살인에선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혹시 비밀방 뭐 이런 거, 비밀집 이런 거, 아시다시피 이제 가정폭력 그 피해자들한테 이제 응급으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여기에 관련된 법이 있죠. 법은 이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갖고 운영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 피해 여성들을 응급으로 피해나는 거죠. 이것은 정부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인데 전국에 67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보호시설인데 비밀인데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사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여성과 그의 아이가 여기 피난을 왔어요. 근데 그 폭력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찾아왔어요. 뭐 어떻게 알고 왔겠습니까? 심부름센터에 불법으로 돈을 줘서 찾아냈겠죠. 그래서 와서 이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보고 싶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집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걸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 보안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저것입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경비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경비원을 고용할 어떤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불안전한 거죠. 근데 경찰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경찰이 왔어요. 근데 이 한심한 새끼들이, 경찰 이 새끼들이 이런 거죠. 신고를 했는데, 근데 지구대 경찰이 왔겠죠. 근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즉, 지금 즉시 위해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매뉴얼이 없다. 여성 청소년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위해 행위는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찰관의 입장에선 그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폭력 남편이든 폭력 아버지든 아버지니까 자기 아이를 보고 싶다고 소리치는 것이 위해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똥 만드는 나쁜 놈들이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 아이가 느꼈을 공포, 부인이 느꼈을 공포. 근데 더 각오하는 여성 청소년 경찰관이 왔는데 더 각오하는 그런 거죠. 자기도 자신이도 자녀가 있는 아빠니까 아이를 보고 싶은 아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경찰관들 때문에 경찰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설은 그냥 어디 누가 사설로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위기 여성들, 위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인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라든가 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그 아이의 아빠니까 그 심정이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진짜 이런 경찰관도 아닌 놈들이죠. 이 등신들이 등신들 참 기가 막힌 이런 경찰관은 당장 목을 잘라야 됩니다. 이건 뭐 당장 파면을 해야 돼요. 이 기본도 안 된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결국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있는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임의동행을 요청해서 겨우 그냥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겨우 임의동행을 해서 주거침입이 맞다 해서 임의동행을 해갔어요. 너무 이런 일을 듣고 그럴 때마다 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정말 경찰이란 놈들이 무식하고 무성의하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경찰이 됐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먹는 건데요. 그럼 적어도 이제 경찰은 못 믿겠으면은 이 자체 내 어떤 경비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법적인 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 즉 경찰 여기서 신고돼서 출동하는 경찰들은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철저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럴 때마다 참 걔가 경찰이었다는 게 참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자, 혹시 그 부산에서는 부부 실종 사건도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이전에도 몇 번 했죠. 한 2번 했나? 이 사건에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그 남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여성이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고 해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건 그거죠. 무슨 이 담당 경찰이 조금 빨리 조치를 했으면은 노르웨이까지 도망가서 지금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왜냐면 법정 투쟁할 테니까 송환 안 되려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타이밍을 놓치게 좀 게으르게 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건지.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제 이 전체적인 정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로 도망가서 지금 잡힌 여성이 관련이 돼 있는 건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이 결혼을 앞둔 남자한테 협박성 문자도 보냈고 전화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실종과 개연이 있는데 어떤 맥락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을 경찰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건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이 논란이 돼 갖고 물론 경찰에서는, 부산 남부경찰서에서는 아니다, 경찰은 그 뭐 대응이 됐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거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 그 파견돼 있던 뭐 변창훈, 뭐 또 그 변호사, 뭐 정모 변호사, 그러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도중에 자살을 한 정모 변호사, 그리고 뭐 법률 보좌관이었던 변창훈 서울고검사가 뭐 자살을 해갖고 뭐 실제로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 뭐 반발이 인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그 검사나 이게 증거를 조작하고 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방해했던 건 맞아요. 처벌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과 이 사람들이 이 자살한 부분은 분리가 돼야 되죠.
그냥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자기 공개하고 처벌받고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 검사했다는 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뭐 그랬다는 건데, 글쎄요, 참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죽은 건 안타깝지만 확실한 건 장호중, 변창훈, 이지영 이 사람들이 국정원 그 증거 조작 TF의 정식 멤버였고 법을 심각하게 어기면 맞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억울하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게 억울한 건 아니겠죠. 뭘 억울하니까 자기들은 시켜서 했다. 근데 검사가 할 말은 아니죠, 그게. 그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검찰의 수사 방식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 이 특수수사 방식 중에서. 그래서 스스로 이건 검찰이 돌아봐야 될 영역입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검찰에 수사받은 사람 중에서 자살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방식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자기들을 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식구들이 죽으니까 뭐 억울하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기회에 검찰의 특수수사 수사 방식에 대한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더 큰 부분은 전 당연하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의 수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조두순 참 기가 막힌 이런 범죄자가랑 같이 같은 하늘에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중생을 강간했고도 무죄를 받은 기획사장, 참 뻔뻔하게 그지없는 인간들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조두순이 3년 남았다고 형량했고, 실제 2008년도 12월에 경기도 안산에서 당시 8세였던 아이를 납치 성폭행했어요. 목을 졸라가 기절시킨 다음에. 그래서 200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경북에 있는 옛날 청송교도소죠. 지금은 뭐 경북 북부 제1교도소라고 수감돼 있어요. 본부에서는 이 수용자를 사회 무리범으로 독방에 가두고 있는데, 참 이런 종류의 성범죄자는 뭐 저는 사형제를 찬성하지 않지만 사형을 시켜야죠. 실제로는 이런 극악한 범죄자는요. 적어도 사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못 나오게 해야죠. 근데 만기가 2020년 12월이래요. 근데 이제 그 나영이 가족, 뭐 여기서 나영이라는 거는 가명입니다. 가족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제 9일 현재, 그러니까 0시죠. 이제 36만 명이 동의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미 처벌 중인 범죄자는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왔더니 그 보호감업, 사회감호법,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예전에 군사정권에서 양심수들을 오랫동안, 양심수 혹은 뭐 간첩들을 오랫동안 가둬놨던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이런 거를 뭐 이런 비슷한 형태로 뭐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징역 12년은 그 너무 약하지 않았냐. 근데 예전에 그래서 사실 조두순 때문에 흔히 음주감경이라는 양형이 많이 제 양형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그걸 바뀌게 된 이유도 있지만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을 담당하는 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이런 사람들이 특히 뭐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엘리트, 그냥 20대 때 그 사법고시 붙고 그래서 평생 법관, 평생 뭐 검사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 높이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법관을 하고 검사를 해야지 맞는 거다. 그리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아예 배심원제로 가든가. 실제로 이 자기들 눈으로만 보니까 양형을 이렇게 엉뚱하게 국민 상식 높이 못하게 하는, 그것도 너무 듣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대안은 지금 이 조두순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처벌 중이고 나와서 이제 이 만기 추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현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일정 정도의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예를 들면은 특별히 보복이 우려되는 어떤 피해자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이 신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조두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 조두순은 일사부재리로 이렇게 처벌을 더할 수는 없지만은 피해가 예상되는, 보복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한테 대한 다른 신분을 갖게 하는 형태의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지금 만들어서 3년 뭐 하면은 그거는 뭐 그냥 헌법이 이런 거 위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고,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호감호나 사회감호로 해야 된다. 사실 그거는 이 한 조두순 자체는 밉지만은 그것 때문에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대신에 그 부분은 전 가능하다고 봐요. 뭐냐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의 경우 매간법처럼 그걸 어떤 거주지에 공지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조두순 자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민감한 그러지만은, 민감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조두순이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조두순하고 같이 경찰이나 검찰한테 그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내년 5월 하루 이틀 지금 떡떡떡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어떻게든 뭘 해도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이런 뭐 어떤 개혁이든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동력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액션 플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자한테도 참 한숨을 쉬면서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지금의 국정개혁위원회도 같은 맥락이죠. 국정개혁위원회도 이에 대한 뭐 별로 이제 실망 섞인 얘기를 기자가 많이 듣고 다닌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들었다. 왜냐, 국정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망가들, 그러니까 법학자 아니면 변호사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신문운동을 했지만은 아주 디테일은 잘 모르는, 그러니까 고고한 이상은 얘기하지만 실제의 액션 플랜과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그 노회한 경찰청의 그 간부들, 치안감 뭐 이런 사람들 그 찜점 먹고도 남을 그런 인간들한테 그냥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큰 대의는
다 인정해. 그렇지만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가면 다 그냥 반대하고 겨우 그냥 몇 가지 해주려고 하는 거 그냥 다 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내주는 게 없는 그런 상태. 어쩔 것이냐. 지금의 경찰개혁위원회를 인적으로 다 쇄신해서 그냥 그 자기 경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해촉하고 실제 경찰청 내가 아니라 경찰청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형태에서의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내고 아마도 뭐 그 정도의 힘을 가지는 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찰개혁 주제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제로 가게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일종의 지금 핵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개헌을 위한 국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로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는 국회에서 이걸 그냥 하게 되면 절대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타협으로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그 기자하고도 참 얘기를 했는데 경찰개혁 오리무중입니다. 그거는 같은 맥락일 겁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수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만 벌려놓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바빠갖고 이것저것 뭐 이것 다루고 저것 다루고 막 계속 다 검찰에 고소하고 뭐 이런 수사 의뢰해서 그래서 중앙지검에요 뭐 검사를 30명을 증원했다 막 이렇게 다른 데 차출했다 뭐 그러는데 결국은 그렇게 일을 맡기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내년 1월 2월 넘어가면은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을 개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검찰 개혁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죠. 뭐 수사권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죠. 실제로 만약에 실제 청와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경찰 수사관들을 참여시켜라. 실제로 그래서 이 경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과 검찰의 수사 인력을 같이 움직여서 하면 효율성도 있고 근데 이걸 다 검사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는 판단으로는 그냥 개혁이고 뭐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조두순 얘기가 좀 계속 나와요. 이따가 제가 KBS 또 뉴스에 나가서 조두순 관련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드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수사관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것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가 권력자 혹은 다른 외부적 요소로부터 독립돼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수사하는 것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찰한테 온전하게 수사권을 다 갖다 주는 것도 절대 반대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경찰한테 수사권을 검찰에서 띄어다가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지금 국정원에 있는 국내 정보 파트와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경찰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공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치경찰을 떼준다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자치경찰이라는 게 그냥 지역경찰을 조금 띄워준다는 거. 이제 자치경찰, 제주도 같은 나머지 흔히 말하는 이 경비경찰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수사, 보안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그래서 자치경찰을 밑에 거느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의 검찰이 부리는 권력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 그리고 경찰개혁과 검찰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방식에 상당 부분 그분하고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자기 조직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정원에 지금 막 적폐청산이다 막이라고 하면서 그 국정원 적폐청산이 엉뚱하게 됐다. 실제로 이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적폐청산에 관련된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엉터리다라고 민변에서 또 기자회견한다고 막 그런 거죠. 사실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실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정원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대충 덮고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내 정보 파트를, 경찰의 정보 형사들을 일정 정도 내용적으로는 지휘하고 있는 국내 정보 파트를 이건 온전히 경찰에 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의 영국식의 그런 MI6나 MI5 같은 그런 쪽 나눠갖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어디 소속할 거, 이 부분도 얘기가 되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경찰의 자치경찰제를 간다는 건 가는 거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크게는 그냥 어제 그저께 나온 것처럼 자치경찰한테 교통이나 작은 어떤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지금의 제주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는 형태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나머지는 결국 지금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걸 나머지 자기가 다 갖겠다. 근데 그럼 지금의 검찰은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이 개정돼 갖고 흔히 말하는 영장 청구권을 온전히 경찰에 넘겨줄 거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 크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없이 경찰개혁이,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도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신문의 기자. 갑갑하다. 대통령은 의지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왜? 지금 경찰을 자기가 쓰긴 편해. 자기가 지금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칼자를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 상태에서 그냥 지금처럼 쉽게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의 수뇌부들은 적당히 청와대 입맛에 맞게끔 해준다면 시스템적인 개혁은 물 건너가게 해고 개혁을 무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뭐냐? 노무현 때의 실패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실패.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어쨌든 근데 이것은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 거의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핵심은 특히 이제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의 그 확립, 시스템적인 인권 확립 부분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 지금 상황이 그게 그 경찰 개혁 요인에서 그것이 되고 있느냐? 뭐 수사 단계에서의 이 변호사의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은 뭐 실제로는 뭐 못할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들한테 수사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수사적 그 관련된 법적 조언을 해주는다.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못 받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사기관, 즉 권력의 수사기관에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 이 큰 틀에서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경찰개혁에 특히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실제로 액션 플랜으로 가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란 부분이에요. 첫 번째, 공수처 부분이 진행되지만은 실제로 이 지금 상황의 핵심적인 부분은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서로 견제가 권력기관 사이의 견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공수처라는 뭘 얘기를 해서 하면서 뭐가 되냐면 경찰의 지금에 있는 권한을, 권력을 나누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검찰은 누가 수사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축소되고 검찰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찰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 이른바 권력을 가진 집단에 대한 건 누가 하느냐에 대한 걸로 바뀌면서 옥상공 얘기도 나오고 제2검찰청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대통령의 권력자의 통제를 받는 또 하나의 검찰 뭐 이런 형태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 월권을 못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적절한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죄 수사 단계와 치안적 단계에서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냐면 수사와 기소가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기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수사를 해놓고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쪽으로 기소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검찰에서 왜 검찰청에 갔다 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막 목을 메고 투신하고 그러느냐, 강압수사가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회의적인 느낌이 들어요. 단지 지금에 있는 검찰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구체적인 걸 쪼개서 공수처와 현재 검찰을 나누는 것 자체, 그리고 경찰한테는 그냥 자치경찰 조금 주고 자치경찰한테 수사권을 조금 나눠주고, 그리고 적절히 이제 헌법을 개정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일부 경찰 수사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말 생각이 아닌지라는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정쩡하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오히려 거꾸로 세금은 더 많이 주면서 시민들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고 이 자리만 만들어낸, 기득권들의 자리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은, 근본적인 거는 프로파일러가 바라보는 오늘의 핫 이슈. 배상훈의 투데이 브리핑.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7년 11월 9일입니다. 한동안 2주, 3주, 그 이영학 거 때문에, 자주 종편에 나가던 게 이제, 요새는 좀 뜸해요. 다행히 또 제가, 목 디스크가, 무리를 안 하니까, 안 했으니까, 좀 좋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예전에 한 두 달 됐나요? 그 추석 때 이것저것 남자분들은 못했지만 여자분들 이제 막걸리 모임을 잠깐 했었죠. 그때 만나 뵀던 어떤 분 우연히 이제 카톡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반가웠고요. 예. 제가 이 녹음하기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실제로는 이제 전화 여러 신문사라든가 방송사 이런 데서 전화로 인터뷰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아니면 치안 정치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제 인터뷰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는데 신문에 몇 번 치안 정책, 경찰 개혁,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걸 물어봤던 기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 개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한숨을 쉬었죠. 뭐냐면 실제의 대통령의 의지가 의지가 떨어진다. 물론 대의로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은 있는데 생각에 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의 날에도 서거 조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하고 싶은 거랑 이제 하고 싶은 거랑 실제로 가능하냐 그리고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느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회의적이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한테도 답답하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금의 경찰 개혁 관련된 부분에서의 상황 자체가 결국은 경찰 개혁 자체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 쪽으로 그게 좀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전체적인 경찰 개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사기관의 개혁이라는 것, 그러니까 수사사법기관의 개혁이라는 큰 틀이 있는 거죠. 인권의 신장과 인권에 맞는 수사 시스템의 마련, 그리고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의 마련, 인권과 정의가 같이 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조사 단계,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검찰하고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경찰에서도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마찬가지 부분. 사실은 그 부분이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수사의 이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효율성이란 말은 좀 뺄게요. 수사라고 하는, 범죄 수사라고 하는, 그리고 범죄 수사와 치안 질서 확립, 치안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원칙에 맞고 인권과 이 수사 적합성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말하자면은 수사권 조정, 독립, 이런 것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